감정이라든가 정서가 별로 안 좋은 뜻으로 보통 생각을 우리가 하거나 아니면 말을 해요. 자, 그 증거는 도처에 있죠. 모든 언어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 나한테 감정 있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너 나한테 희노애락 중에 하나 느끼냐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대부분 너 나한테 불만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정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요. 우리는 감정이나 정서를 굉장히 안 좋고 내 생각에 발목을 붙잡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신입 사원을 뽑으시는데 제가 2명의 학생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학생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학생이에요. 두 번째 학생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학생입니다. 어떤 학생 뽑으실래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학생 뽑는다고 보통 이 얘기들을 하시죠. 자, 그런데 실제로 감정이나 정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정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자, 슬프면요.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불안하면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죠. 굉장히 재미있게도 이 감정을 결정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욕망이에요. 자, 인간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욕망이 인간한테 있을까요? 이현희 씨 한번. 식욕. 식욕. 좋습니다. 식욕. 네. 그 다음에 이현희 씨께서는 어떤 욕망 주로? 성공. 성공 좋습니다. 네. 어떤 것에 대해서 공소영 씨는 욕망을 주로? 온욕심. 온욕심. 네. 온욕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의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복욕인가? 네. 자, 이민웅 씨는 도대체 어떤 것에 주로 욕망 가지고 계신가요? 성욕이요. 성욕! 중요하죠. 인간의 제일 중요한 욕망 중에 하나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딴 쪽을 이렇게, 하긴 저를 보시는 게 잘 안전하시긴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접근의 욕망, 두 번째가 회피의 욕망이에요. 자, 접근의 욕망은 이겁니다. 그게 뭐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욕망. 좋은 상태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 좋은 걸 가지기 위한 욕망. 자, 그런데 회피의 욕망은 뭐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욕망, 막아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걸 심리학자들은 너무 욕망하면 사랑과 전쟁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학술적인 용어로 바꿔요. 그래서 그거를 접근의 동기, 회피의 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결국 욕망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접근 동기를 건드려서 해야 되는 일과 대화가 따로 있고요. 회피 동기를 건드려서 해야 되는 일과 대화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을 나쁜 것을 피하기 위한 회피 동기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회피 동기를 건드려서 해야 되는 대화를 야, 너 그거 잘하면 좋은 거 생겨 라고 하는 식의 접근 동기를 건드리는 대화를 했던 이런 수많은 미스매치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을 접근 동기로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회피 동기로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어떤 일들은 길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 일의 결과나 결실이 먼 미래에나 나오는 일들입니다. 길게 해야 되면 길게 해야 되는 일일수록 접근 동기가 더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나든 타인이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오래 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알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만나기 위해서 혹은 그걸 이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설득으로서 효과가 유의미해지고 일의 결과도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지금 당장 움직여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일의 결과도 금방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회피 동기가 더 중요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제일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는지를 알아내서 그걸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게 나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설득으로서 유효해지고 일의 결과가 좋아지더라는 거죠. 이 엄청난 사실을요, 저희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았는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알아내신 저희들의 라이벌이자 위대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바로 보험회사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돈을 열심히 벌어서 먼 미래나 그 혜택을 보는 상품이 있죠. 대부분 은퇴, 종신, 그다음에 연금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길게 가는 은퇴 설계 프로그램 광고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그 은퇴 뒤에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그 은퇴 뒤에 이 목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은퇴 뒤의 목돈들을 가져가는 모습들은 대부분 원더풀 라이프예요. 요트 위에서 찍고 발리에서 찍고 리조트에서 찍고. 왜? 접근 동기만 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삶에 접근하고 싶으면 우리 상품 사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게 중요한 실손보험, 이건 어떻게 광고하나요? 보통 뭐 치아보험 요즘 많이 하는데 항상 치과 가서 영수증 보고 놀라는 거. 그렇죠. 막 이렇게 치아가 너무 아픈데 막 참는 거. 사과 먹고 이렇게 피 배어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좀 부정적인 자료를 많이 그렇죠. 회피 동기만 건드린다는 거. 이렇게 길게 가는 건 접근 동기. 그리고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건 회피 동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보험회사는요, 실전 심리학자들이세요. 저희들의 라이벌이라니까요. 저희들도 그분한테 많이 배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험이나 금융상품은 길고 짧은 게 정해져 나 있죠.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길고 짧은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같은 시간의 길이라도 사람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다른 길이로 느껴요. 한 달이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한 달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죠.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야지라고 결심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최소한 몇 년 공부해야 되나요? 3년이죠. 네, 3년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이면 만 16살짜리예요. 16살짜리한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길이의 시간일까요? 일단 길까요? 짧을까요? 길어요. 예.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있었는데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이러고 가가지고 책상 앞에 쫙 가방 올려놓고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2달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2교시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합니다. 10대에는 세월이 몇 킬로로 가나요? 10킬로로 갑니다. 네, 10킬로로 가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얘를 늦둥이로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고 계신 엄마가 계세요. 근데 엄마는 50대 초반이에요. 그럼 엄마는 세월이 몇 킬로로 갑니까? 50킬로로 가요. 쾌속 질주예요. 그래서 전국의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한테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회피 동기 건드려서 시키는 거예요. 자, 전국의 부모님들 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너 저렇게 살지 않으려면. 그렇죠? 넌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아니, 여기 계신 방청객분을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저를 보셔서.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이 하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쯤에 어떤 고등학생 하나가 이거 우리 담임 선생님 그뿐이야라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근데 어른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뭐냐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그뿐이라고 쓰냐. 그게 바로 그 유명한 30분 더 공부해라, 미래의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했어요. 네. 유치한 그뿐이죠. 그런데 왜 이런 그뿐의 아이들이 재밌다고 열광했냐는 거예요. 유치하면 어때요? 건국 이래 최초로 자기네들의 접근 동기를 건드리는 그뿐이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영겁과도 같이 긴 3년 동안 매일 30분씩 더 공부하면 오, 미래의 내 와이프가 오, 김태희, 오, 설현, 오, 미래의 내 남편이 오, 송중기, 오, 아니다 또 김상중 씨, 아니다 또 김상중 씨, 오. 자, 근데 반대로요. 전국의 아이들이 치를 떨었던 그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반응은 또 이번에도 그때도 달랐어요. 이야, 이 선생님 강단 있네. 이 정도는 돼야 애들 따라오게 만들지. 뭐라고 그뿐에 써놓으셨냐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잠은 죽어서 자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소름 끼치시죠? 회피동기형 그뿐에 전 세계 지존이 거기 걸려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세요. 아이들이 잘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뭐예요?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3년이 하루처럼 짧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뭡니까? 그 말을 보면 영원히 잠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자기네들이 본 3년은 영원하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은 하면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죠.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은 좋은 걸 가져오기 위한 성격보다는 나쁜 결과를 막아내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합니다. 말 그대로 회피 동기죠. 이때 접근 동기를 건드리면 오히려 될 일도 잘 안 됩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래서 아이들 예방주사를 못 맞히죠.
저도 그래서 예방주사 못 맞힌 적 있습니다. 예방주사 왜 맞나요? 병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맞아야 되잖아요. 예전에 아이가 예방주사나 이런 거 안 맞겠다고 땡깡 필 때 이현희 씨 보통 어떻게 그 얘기하고 맞추셨나요? 뭐 사주겠다. 사주겠다. 예, 이현희 씨께서는 보통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안 맞으면 아파. 네, 아파. 예. 그러니까 뭐 사주겠다. 예, 대부분 이래서 예방주사를 못 맞히시는 거예요. 뭐냐면 특히 뭐 사주겠다는 절대 아닙니다. 제 딸 이름이 첫째 딸 이름이 시원이에요. 시원이. 10년도 더 전에 얘 시원이 예방주사 맞힙니다. 이때 제가 당연히 안 맞겠다고 발버둥 치겠죠. 땡깡 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원아, 너희 예방주사 맞으면 네가 좋아하는 곰인형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이들 반응은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싫어, 아니, 주사는 안 맞고 곰인형만 가지고 해야. 뭐 이런 거.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죠. 두 번째 스타일은 뭐냐면 뭘 사주겠다고 얘기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아예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치부심한 끝에 2달 후에 다른 예방주사 맞힐 때 뒤에 문장을 이렇게 곰인형인 접근 동기가 아니라 회피 동기로 바꿔봅니다. 시원아, 너희 예방주사 맞을래? 아빠한테 더 세게 맞을래? 아이를 때리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아이 때리시라는 게 아니죠. 뭐냐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예방적 성격의 일을 어떤 사람한테 시킬 때는 네가 그걸 잘하면 네가 좋아하는 걸 줄게. 이렇게 접근 동기를 건드리면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때는 그걸 잘 해내지 못하면 네가 치르는 대가가 이런 게 있어라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현희 씨께서는 완벽한 오답을 얘기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현희 씨께서는 그래도 한 70점쯤 되는 답을 하신 건데 네가 아파가 아니라 너 조금 있으면 아파. 네. 자, 이렇게 길게 가는 건요. 접근 동기고 지금 당장은 회피 동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리더, CEO, 부모, 선생님들께서 이걸 거꾸로 하고 계시죠. 그 결과가 뭐겠어요? 바로 실패와 갈등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과 갈등 겪고 계시거나 어떤 사람과 일이 잘 협조가 안 된다고 계시면 일의 종류나 이슈나 사안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시간을 다른 길이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알아보시면 의외로 갈등이나 아니면 이슈는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듣다 궁금한 네. 게 생겼는데요. 저희가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미스매치를 자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이를 칭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칭찬하는 게 효과적인지. 일단 칭찬은요. 결과가 아니라 노력에 해야 됩니다. 결과에 칭찬하면 재능에 칭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재능에 칭찬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요. 어떤 일의 결과가 나빠질 것 같은다 혹은 점수가 나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점수 나빠지는 게 결국 자기 IQ 나쁘다는 거를 얘기하는 게 셈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해서 그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자, 똑같이 두 학생들이 기억력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쪽에 반에 들어가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을 잘하네? 너 머리가 좋구나 라고 재능에 칭찬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기억력 검사를 받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너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노력에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선생님이 퇴장하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살짝 답이 있는 답안지를 슬쩍 보이게 남겨놓고 돌아가십니다. 나가세요. 머리가 좋구나와 같이 재능에 칭찬받았던 친구들은요. 대부분 부정행위 합니다. 왜? 내 머리가 나쁘다는 걸 증명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노력에 칭찬받았던 친구들은 더 이상 기억이 안 나도 부정행위 안 합니다. 왜? 난 노력을 칭찬받았기 때문에 이젠 결과가 더 안 좋아져도 나는 크게 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를 망치시려면 재능에 칭찬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아이로 하여금 좋은 행동을 많이 하게 하려면 노력에 칭찬을 해야 됩니다.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격에 칭찬을 해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어머 이렇게 잘했네 이게 아니라 어머 시원이 너 잘했네 너 바른 아이네 이렇게 사람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밉거나 싫으면 그 사람 인칭 대명사를 빼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굉장히 미운 사람이 프로젝트를 성공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성공했다. 그러면 걔가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차이점이죠? 사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예요.
인격이 들어가야 칭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됐는데 오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이 일을 잘한 너는 좋은 아이야. 이렇게 칭찬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의도하지 않은 반사적 행동을 칭찬해야 됩니다. 아무리 못된 아이라도요, 자기 앞에 사람이 넘어지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하고 받쳐요. 받아줘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반사적인 거예요. 반사적인 행동을 칭찬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동을 칭찬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도우셨어요. 그럼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원래 마음이 좋아서 돕는 거야. 아니면 이걸 돕고 난 다음에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이걸 도와서 내가 또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야. 사람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런데 내 머리가 단순해진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다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칭찬을 해버리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나 좋은 사람이구나. 나 바른 사람이구나. 나 품행이 방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그 다음 좋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죠. 자,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재능이 아닌 노력에 칭찬하시고요. 일어난 사건이 아닌 인격에 칭찬하시고요. 의도가 아닌 반사적인 행동을 칭찬하시면 사람들은 그 자체로서 이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좋은 사람들이 돼가요. 특히 아동의 경우는 그럴 일들이 많아지죠. 우리는 무언가를 원할 때가 있고 무언가를 좋아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 두 개를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 어떤 사람이 뭘 굉장히 원하잖아요. 그러면 좋아해서 그런 거구나. 어떤 사람이 뭘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원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갖다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저희가 최근에 알아낸 결과인데요. 원하다죠? 원하다는 회피 동기의 시그널이에요. 내가 그걸 안 가지고 있는 상태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like는 뭐겠어요? 접근 동기의 시그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각각 다르듯이 like와 want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각각 따로따로 확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의 일생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낭비하고 헛수고하고 배신감 느끼게 돼 있어요. 저의 실패담 하나와 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실패담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실패예요. 작년 5월 달에 저희 집 늦둥이로 나온 둘째, 채원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놀이동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저는 굉장히 불길해졌어요. 왜냐? 개관 맨맷 주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스페셜 아이템이 많대요. 아니나 다를까 딱 들어갔는데요. 어느 정도 걸어갔더니 저희 집 둘째인 채원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느냐. 자기 또래의 주위 아이들은 전부 다 풍선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그 풍선을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불편하겠죠? 회피 동기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강력한 want 이걸 표시하겠죠? 다시 말해서 애가 들어 누웠습니다. 방법 없죠, 이럴 때.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그 부모님은 없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사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판대에 가서 지갑을 열고 그다음에 가격을 물어보고 가격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 풍선은 21,000원이에요. 너무 비싸서. 원래 풍선은 120원 아닌가요? 이 고가의 풍선을 근데 저는 결국은 구입할 수밖에 없었죠. 자, 아이 손에 안겨줍니다. 의외로 아이는 좋아하지 않고 편안해해요. 자, 그래도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15분밖에 안 지났는데 앞서 걸어가는 제 뒤통수에 대고 아이가 이런 불길한 얘기를 합니다. 아빠 팔 아파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안 들리죠? 아빠 팔 아파요. 한 3번째쯤 얘기했을 때까지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한 4번째쯤 되니까 드디어 제 아이가 뒤에서 짜증을 냅니다. 아빠 팔 아파요. 그래서 제가 아이 왜?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벌써 뭐가 올라가요. 이건 저한테 풍선 아니에요. 이거 저한테 뭡니까? 21,000원이에요. 제가 왜 이 바보 같은 상황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아이의 want와 like를 구분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 아이는요, 풍선에 대해서 충족하고 싶었던 동기가 회피 동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만 풍선을 안 가지고 있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풍선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풍선을 like, 다시 말해서 접근 동기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풍선이랑 뭐예요? 오래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심지어 이젠 또 다른 회피 동기가 생겼거든요. 팔이 아파요. 그래서 제 아이는 15분도 안 돼서 풍선을 놨던 겁니다. 자, 만약에 그때 제가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에 기반해서 라이크와 원트를 구분하고 따로따로 확인할 줄 알았다면 저는 그 큰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를 미워하지 않아도 됐었겠죠. 다행스러운 건 이게 저 같은 바보 같은 심리학자만 이런 실수와 그 다음에 혼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뛰어난 분들도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어느 회사인지 다 아시죠?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렇죠? 저게 뭔지 궁금하세요? 저게 컴퓨터예요. G4 큐브라고 하는 컴퓨터예요. 정말 모던한 디자인이죠?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 아닙니까? 저 디자인의 사람들이 얼마나 라이크 있겠습니까? 저도 16년 전에 저 디자인을 보고 넋을 잃고 쳐다봤어요. 근데 그때 매장 직원이 저한테 너 같은 사람 많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라이크했던, 너무너무도 라이크했던, 왜? 저렇게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애플 역사상 가장 안 팔린 컴퓨터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라이크했는데 누구도 원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바로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접근 동기가 많아도 라이크는 할 수는 있지만 회피 동기가 충족이 안 되면 원투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회피 동기는 뭡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막아내는 거죠. 그런데 저 컴퓨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하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누르면 뒤에 웽 하고 뭐가 돌아갑니다. 그게 뭐죠? 팬이에요. 그게 없어요. 왜? 아름다워야 되니까. 그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컴퓨터는 발열이 극악하게 심합니다. 발열이. 재밌는 건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애플의 G4 큐브를 라이크하고 있어요. 왜? 접근 동기는 길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좋아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광고하는 회사가 하나 보여요. 그게 어디냐? 바로 코카콜라예요.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영특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코카콜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주로 언제 마시겠습니까? 여름이죠. 그러니까 여름에 원투해야 돼요. 코카콜라 한 모금 마시고 어떻게 행동하고 다 들어가셨나요? 어르르르 하다 들어가셨죠. 도대체 이게 뭔 뜻이겠어요? 나 탄산음료라 이거예요. 나 청량음료라 이거예요. 청량음료 드실 때 어디가 따끔거려요? 목젖이 따끔거려요. 그것만 원투하게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계절은 언젠가요? 겨울이죠. 그래서 코카콜라의 겨울 광고에는 곰이 느릿느릿하게 나와서 라이크만 건드리고 갑니다. 저처럼 토실토실하게 생긴 부구검 하나가 울 하고 나와요. 그 다음 장면은 또 이렇게 나와요. 뒤에서 폭죽이 하나가 여러 개도 아니고 하나가 비실비실 올라가죠. 그러는 다음에 퐁 하고 터지면서 이러고 험하게 끝나요. 이게 뭐예요? 라이크만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의 눈에 보면 나 라이크만 건드리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무언가 조금 더 심리학적으로 이해도가 깊은 회사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실천의 원리들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재밌는 건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용서에서도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관계의 종류에 따라서 용서의 종류도 바뀌어야 됩니다. 접근 동기를 주로 충족시켜주는 관계가 있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관계예요. 연인 관계죠. 이 관계에서는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난 평상시에 9시면 집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친 집에 데려다 줘야 되죠. 여친도 불편함이 많아요. 왜? 얘 딴짓 안 하나 감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리고 평소에 쓰지 않았던 시간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배신해요. 나한테 실망스러운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믿어야 돼요. 이때 상대방을 내가 신뢰 하나로 용서하지 않고 작은 규칙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너 카카오톡 비밀번호 내놔. 매일 10시까지 집에 들어가. 아니, 왜 옆에 오신 분을 자꾸 쳐다보세요? 이런 자꾸 규칙들을 만드시면 뭐예요? 쪼잔한 인간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용서받았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결혼 20년 차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건 접근 동기를 충족시키는 관계라기보단 회피 동기를 서로 충족시켜주는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서로 막아주는.
그래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들이 더 많죠. 그런데 결혼 20년 차에서 만약에 남편이 사고 쳤어요. 친구들한테, 그렇죠? 돈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때 부인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근 동기형 용서를 해요. 내가 너 다시 한번 믿어볼게. 이러면 오히려 남편은 불안해져요. 이 얘기는 뭐라고 들리냐면요. 내가 너의 모든 금융활동을 앞으로 지켜보겠어. 이런 얘기로 들려요. 차라리 자, 앞으로 용돈은 요만큼, 카드는 요것만, 그쵸? 통장은 요거 하나. 이렇게 작은 약속을 만들어주고 지키라고 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나의 용서도 쉬워집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용서까지도 접근과 회피가 있다는 거죠. 감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여자친구를 한 명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너 녹색 블라우스 아직도 좋아하는구나. 내 남편과 20년 살아도 느끼지 못한 감동을. 위험한데. 2014년에 그 친구를 25년 만에 만난 거죠.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친구로부터 느꼈던 가장 큰 감동을 저한테 줍니다. 너 아직도 추어탕 좋아하냐? 이젠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냥 왈칵 쏟았어요. 여기서 감동 안 하면 저 사람도 아니죠. 이게 감동입니다. 영어 문법 공부하실 때 자아와 관련된 인칭 대명사를 몇 인칭이라고 배우셨습니까? 1인칭이죠. 1인칭 대명사는 단수와 복수가 있죠? 단수는 뭡니까? 나, 그렇죠? 복수는 우리예요. 제가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한테요. 이쪽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한테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30분 동안 써봐. 그럼 얘네들은 주인공이 나지요. 얘네들 입장에서 주인공이 내가 돼서 30분 동안 글을 씁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너희 가족에게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30분 동안 써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입장에선 주인공이 우리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각각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30분 동안 글을 씁니다. 자, 30분 후에 제가 양쪽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줘요.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가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나를 주인공으로 30분 동안 글을 썼던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 기쁨, 만족, 성취.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감동. 뭡니까?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접근 동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주인공으로 30분 동안 글을 썼던 친구들은 놀라운 차이를 보입니다. 절대 다수가 안전과 평화에 관련된 얘기를 해요. 안전과 평화는 뭡니까? 좋은 게 생긴 게 아니라 나쁜 게 막아진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성공적으로 안 일어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를 각각 30분 동안만 글을 써도 자기가 바라는 삶의 차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이걸 바로 직후 물어보는 게 아니라 30분 동안 글을 쓰고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8시간 후에 물어봐도 이 효과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나와 우리는 각각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너 뭐 먹을래? 혹은 자네 뭐 먹을 텐가? 이러면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뭐 먹을까? 요거를 회사 생활에 맞게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서를 대표해서 회식 장소를 골라와라. 자, 그럼 사람들 어떻게 올라오는지 대충 아시겠죠? 무난한 데를 골라와라.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회식할 때만 가는 식당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무난한 대로. 자, 이렇게 나와 우리는 각각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자극하는 자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피 동기랑 궁합이 맞고 회피 동기를 잘 자극해주는 우리라고 하는 말과 개념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다 아시죠?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고 사랑하냐면요. 외국인들은 이 표현을 들으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도 우리는 다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와이프.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아워. 와, 야. 더 놀라운 건 그 사람도 저를 우리 남편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치자면요. 바람 펴도 서로 할 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망언을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예 내 거, 나의 이런 표현 안 쓰신다고 보셔도 돼요. 혼자 사는 사람도요, 자기 집에 놀러 오라 그럴 때 뭐라 그러나요? 우리 집에 놀러 오라 그래요. 무남동녀 외동딸도 자기 아빠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아빠라 그래요. 영어, 불어, 도구 같은 서양 언어는 당연하고요. 아시아 언어들도 상당수가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회사를 my school, my company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도 그 회사 사장님도 절대로 내 학교 혹은 내 회사란 표현 못 쓰세요. 오히려 높은 분 있으면 더 문제가 커져요. 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새로 부임하신 교장 선생님께서 가정통신문에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내 학교에 온 신입생 여러분, 그 학교에 보내시고 싶으세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 사회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연결시켜보면 우리나라는 회피동기 사회입니다. 굉장히 강한 회피동기 사회. 회피동기가 강한 사회에 있는 회피동기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뭡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걸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를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는 진짜 몰라요. 어느 정도로 이게 빨리 오느냐? 이거 성인이 돼서 세상의 쓴맛을 알아서 조직의 아픈 맛을 알아서 이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아이들은 벌써 우리나라에선 회피동기로 저만큼 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랑 엄마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엄마가 싫어하시니? 회피동기에 관련된 질문이죠. 2분을 주면요, 아이들이 명필 한 속봉처럼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도 안 되고요. 이를 안 닦고 자도 안 되고요. 게임을 많이 해도 안 되고요. 막 씁니다. 막 홀린 듯이 막 2분 동안 써내려갔는데 2분이 다 됐잖아요. 그럼 제가 됐다, 이제 그만, 스톱, 이제 그만 딱 이러면 아이들이 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시간이 모자랍니다. 더 쓸 수 있어요. 시간 더 주세요. 2분 동안 평균 17개를 씁니다. 자, 그런데 그 옆반인, 같은 학년 옆반인 2학년 2반에 가서 이제 제가 접근 동기로 질문을 바꿔봅니다. 너랑 엄마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엄마가 좋아하시니? 2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2초만 주면 됩니다. 왜? 2글자 쓰고 저를 멀뚱멀뚱 쳐다봐요. 그 2글자가 뭔지 다 아시죠? 뭐겠습니까? 공부, 예, 끝!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2학년만 돼도 몰라요. 자, 이제 중학교 3학년으로 갑니다. 무려 중학교 3학년 950명한테 물어봤어요. 너의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5개를 써봐라. 그리고 걔네들 아빠 다 물어봤어요. 귀하께서 본인께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5개를 써주세요. 문자하고 전화해서 다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놀라지 마세요. 자기 아빠 좋아하는 음식을 5개 썼는데 2개 이상 맞힌 애가 7명 나왔어요. 더 가슴 아픈 건 350명 정도는 5개를 다 쓰지도 못했어요. 네. 우리나라가 이런 사회예요. 남이 뭘 싫어하는가는 귀신같이 알면서 남이 뭘 좋아하는가는 진짜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주로 하느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내가 막아주거나 없애주면 그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해요. 그 사람이 기뻐할 거라고 착각하고 그 사람이 감동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되게 독특한 착각이에요. 제가 수많은 기업에 가서요, 혹은 수많은 학교에 가서 그 기업의 대표님 혹은 그 학교의 총장님 혹은 교장 선생님과 차를 마셔봤어요. 그럼 제가 대표님, 사장님, 차 잘 마셨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비서실장님들한테 이렇게 여쭤봅니다. 실장님, 비서실장님께서 모시고 계신 사장님 뭐 좋아하세요? 저는 분명히 뭐 좋아하냐고 여쭤봤잖아요. 근데 19이 이렇게 안타까운 대답을 저한테 하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네, 저희 대표님은요, 시끄럽게 하지 않는 거 좋아하세요. 이게 뭔 말이에요? 세상에 어디 이상한 사장님이 아싸 조용하다, 신난다 조용하다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대표님은 자기가 싫어하는 소음이 없을 땐 편안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님도 뭘 알고 계신 겁니까? 뭐예요? 싫어하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상대방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해요. 제가 수많은 기업에서 마케팅이나 광고와 관련된 자문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셨대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뭔지 아세요? 고객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핸들링 하셔가지고 잘 조치하셔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십니까? 이러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객 감동입니다. 고객 안심 아니고요. 고객 감동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고 삽니다. 자, 그런데 감동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언제 감동하나요? 조금 저보다는 인생 선배이신 이한희 씨께서는 언제 감동하시나요? 제가 이제 광주 출신인데 네네. 광주에 사는 친구로부터 아무 그 용건이 없는 전화를 받았을 때 좋죠. 네. 이한희 씨는 언제 최근에 감동하셨나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을 때 네. 근데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었어요? 꽃이나 꽃이나. 네. 네. 그럼 원래 꽃 좋아하시는 거죠? 네, 원래 좋아요. 그렇죠. 예,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좋아했던 때부터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보시면 이 감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긴 시간, 긴 거리, 그 다음에 긴 공간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들어가 있어야 사람들은 그때 감동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창한 선물이라도 현재용으로 돈 많은 친구가 카드로 훅 긁어서 너 가져 이러면 놀라긴 하고 기쁘긴 해도 고마울 수는 있어도 감동까지는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물에 감동하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감동하나요? 접근 동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긴 시간이 들어갔을 때입니다. 아무리 그게 사소한 거라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을 때 그걸 상대방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을 때 그걸 알았을 때 우리가 감동하죠. 우리 남자들이 그걸 못해서 여자들을 감동 못 시키는 거예요.